지금 그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글로비스 얘기했지만 네. 사실 현대차 그 충당금 문제로 네. 그 확 또 현대차가 좀 주가 상승 올라가다가 또 쭉 꼬꾸라지고. 네. 근데 바로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LG화학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물적 분할 문제. 네. 일단 이 LG화학의 물적 분할 문제 국내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실제로 그 프랙티스를 하기도 했고, 네. 그 이제 물적 분할이나 분할 합병은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에 LG화학이 물적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개인 주주들이 반발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 왜? 물적 분할은 어차피 100% 자회사가 되는 거고 모회사한테 모든 경제적 실질이 똑같고 심지어는 그래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 분할제도 자체에서 아예 주식 매수 청구권도 없습니다. 아, 네. 네, 합병할 때는 보통 마음에 안 들면은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할은 아예 그게 없을 정도로 법적으로 야 이거는 문제 없는 제도야라고 돼 있는 거로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물적 분할하는 거에 반발이 심하다 해서 저도 좀 봤더니 아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또 새로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어떤 문제가 있는 느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한 20년 동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정부에서 장려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는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거의 뭐 반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십 년 동안 그런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를 경험하신 분들이 요번에도 또 LG화학 이제 모회사가 배터리를 밑에 내려간다는 거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받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지주회사를 계속 좀 전 세계에 좀 독특합니다. 이런 지주회사 체제를 갖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근데 원래 지주회사라는 건 미국 같은 데도 그러지 않나요? 보통 지주회사, 일본도 그렇고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네.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마 예전에 그 계열사들끼리 서로 네, 그 맞습니다. 상호 출자 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네네. 연쇄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걸 도입했던 게 아닌가요? 네. 그 얘기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IMF 전까지는 완전히 순환 출자하고 계열사끼리 거래하는 그런 네. 구조였죠. 그래서 IMF가 터진 다음에 안 되겠다. 이제 구조조정 하려면 다 끊어서 팔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뭔가 깔끔하게 착 세우자. 이런 관점에서 지주회사를 이제 했던 거죠. 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지주회사는 금지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98년에 지주회사가 허용됐고요. 1997년까지는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는 설립을 금지한다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로 바뀔 때 외국에 있는 지주회사 체제, 피라미드 체제하고 우리나라의 체제가 가장 큰 차이는 자회사 지분율입니다. 아, 외국의 지주회사는 네. 대부분 자회사를 다 100% 보유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장도 안 돼 있겠죠. 자회사들은 상장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라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알파벳에 투자하죠. 알파벳에 투자하죠. 네, 알파벳이 지주회사가 상장돼 있고 밑에 있는 100% 자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인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구글, 네, 저 알파벳 거고, 알파벳이죠. 구글도 알파벳 거고. 네. 그러니까 전체 비즈니스에 대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알파벳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상장회사는 20%, 비상장은 40%만 가지면 됩니다. 네.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순환 출자 구조에서의 소수 어떤 적은 돈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로 바꾼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그런데 지주회사도 적은 돈으로 똑같이 큰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외국의 지주회사, 미국의 지주회사들은 그 계열사,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자기 신체 일부로 그냥 그렇죠. 딱 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찔끔 조금만 갖고 있으니까. 20%만 가지면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카카오뱅크니 뭐니 이런 거 그 상장한다고 했을 때 네. 카카오 주주들이 이렇게 막 반발하죠. 반발하는 네. 그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희석이 막 되는 거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상장사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유가증권의 가치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재산이 그러니까 이상한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LG화학 얘기로 돌아오면은 네. LG화학도 사실 물적 분할해서 100%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게 조금 약간 지금 반응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구조가 나중에 다시 LG 그룹 전체에서 어떤 그 기업 구조의 개편을 할 때 되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거를 일반 주주님들이 좀 직감적으로 아는 거 아닌가 하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빼가지고 네. 다른 거하고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네. 또 지분이 딴 데로 가버리면 가버리고, 네. 그러면 이제 뭐 또 그런데 이제 어쨌건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만큼의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라고 말은 하지만 네. 겉으로는 맞는 말인데 네.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기업 가치는 이제 앞으로 훅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기업의 가치는 똑같은데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주회사에 있는 대주주들은 주가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지분율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죠. 뭐 내 지분을 뭐 내가 저 대주주 입장에서는 팔 거 아니니까. 네, 팔 거 아니니까. 주가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고 상관이 승계를 없죠.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낮은 게 좋죠. 매입을 더 해야 되니까. 네. 참 얘기하면서 답답해지네요. 네. 아니, 근데- 책을 읽으시면서도 좀 쉽게 이해는 되는데 좀 답답하다 이런 서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째 개혁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이렇게 공허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고 실질적인 이런 것들만 조금만 고쳐도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자금 걱정하고 뭐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 박스피 얘기하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법 하나만 이렇게 좀 몇 개만 짝짝 바꿔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굉장히 크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국회에서도 공정 3법에 대해서 공정 논의를 3법. 하고 있다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제 많은 법들을 지금 프레이밍을 해놨는데 쉽게 그 가장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대주주들을 견제하는 법들을 더 뭐 만들자 아니면은 개정을 하자 조금 더 지주회사 지분율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주회사 지분율을 뭐 20%인가요 지금? 네, 이제 네. 지금은 지주회사의 이제 그 자회사의 최소 상장회사 지분율이 20%고 거기에 이제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뭐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 대주주가 3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적용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낮춰서 오히려 개인 대주주가 지분율이 낮더라도 규제를 하자 뭐 이런 법도 있고요. 네. 또 뭐 감사위원 분리 선임한다 이런 법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재계에서는 반대하는 건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 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규제를 받는 대상이 주로 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뭐 저 같아도 선생님이 학생을 뭐라고 감독하는 거는 학생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이 공정경제 3법의 어떤 그 실체는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뭐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이것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안타까운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많은 법들이 25년 동안 개정도 되고 신설도 되고 했던 것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그 가지치기라고 생각해요. 가지도 굉장히 끝에 있는 가지를 치냐 마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사의 의무, 그 밑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정경제 3법도 물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아직은 찌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아까도 얘기하셨던 경영자는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 된다. 이 하나의 법. 그래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주주도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 개별 주주를 어떻게 위해서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회사랑 같은 거죠, 사실은. 네. 사실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지금 워낙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급변하잖아요. 네. 기업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투자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는 게 ESG라고 요새 네. 그 지속 가능성이 맞습니다. 오랜 기업들 네. 거기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네. 뭐 이런 조건들을 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한참 멀었네요. 이제 ESG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인바이러먼트고 S가 소셜이고 그다음에 G가 거버넌스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지배 구조인데 ESG로 가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사실 G예요. 왜냐하면
저희 뭐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편천하 있잖아요. 우리. 먼저 나,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뭐 넘어가는 건데 거버넌스 문제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두 주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는데 사회, 소셜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더 넓은 범위고 환경은 사람도 넘어가지고 이제 사물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G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S2로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 너무 제가 암울한 말씀만 드리고 있나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국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이 싸다. 네. 앞으로 나아지면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아, 그럼 그렇게 가치 투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 뭔가 공정한 법이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세월이 될 것인가.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 가지치기라고 얘기하시는 공정경제 3법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데 네. 그 가장 근본적인 법이 언제 제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책 끝에 그걸 이제 제안을 드려놓은 거고 그게 뭐 언제 될지는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많은 분들이 알면 적어도 논의가 하나로 모이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논의가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공정경제 그렇죠. 3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자본시장법 문제가 있다는데 뭔지 다 가지들만 보고 있으니까 논의가 안 되는데 하나로 논의를 모으기만 해도 적어도 건강한 얘기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예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왜 책 내용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 네. 이 얘기가 결국 가족회사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합병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주가가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합병 비율만 잘 결정되면은 내 뭐 주식값이 갑자기 두세 배가 되는 거니까요. 참.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를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세 쫙 가다가 LG화학 사건 딱 터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분노를 털치고 있는데 또 현대차 사건이 딱 터지면서 또 그 이후로 계속 시장이, 물론 이제 원인이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실망하는 거죠. 네. 투자 심리가 확 가라앉는 밀축하는 거죠. 거. 또 뭐 이런. 역시 한국은 아니야. 역시 한국 기업의 대주주들은 안 돼. 네. 그냥 미국에 가자. 근데 저는 뭐 개인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난번에 미국 변호사분하고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 이렇게 앞만 아둥바둥 해봐야 이제는 미국에 내가 물건을 팔거나 법인이 있거나 해외 법인이 있거나 네. 아니면 미국에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어떤 시민권자가 내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으로 치면 우리가 그냥 막 아둥바둥 이렇게 몸조심 하다가 외국 법으로 더 크게 걸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일이 저도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그 전부터 있었던 되게 유명한 미국의 부패방지법이 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적용되는 기업이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범위가 설정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미국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 미국과 거래도 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도 좀 문제가 있지만 한국 기업은 좀 뭐 소위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번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들어오면은 뭐 회사 망한다 해서 굉장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큰 한번 시장이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왜 다시 닫혔나요? 그 이후로는 저도 되게 뜬다고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더 이상은 이게 진행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하나 본보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안 누가 나왔어요. 네. 진짜 한국 기업들의 어떤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소송 걸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진짜 회사가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벌금을 한번 내봐야 그렇죠. 저렇게 되는구나. 미국 법도 다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정말 회사 내에 보통 준법위원회라고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좀 명목상이죠. 네, 명목상이죠. 그냥 기자들 관리나 이렇게 좀 관리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보통 얘기 들어보면. 많이 좀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죠.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의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또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실제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변호사의 검토를 다 거치잖아요. 네. 예. 심지어는 미국 상장회사에는 이사들이 각 개인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잘못해서 거기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바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 검토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안건을 검토합니다. 네. 아니 그 미국 그 소송 전략에 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인과 경영인을 동시에 소송을 걸어야 네.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피곤한 일이냐면은 법인에다 걸면 회사 변호사로 회사 돈 써가지고 하는데 네. 개인 소송이 들어오면 회사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을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게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제 경영자들이 회사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요즘은 개인 거는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 배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영자들의 이제 그 뭐죠? 그 보험을 들 수밖에 없고 네. CEO 보험, 네네. 예, 경영자 우리나라도 보험. 많이 들어주긴 합니다. 예. 네네. 그러면 보험회사는 소송 걸리면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빨리 결정이 난다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 상장회사 M&A가 되면 제가 배우기로는 한 95%는 무조건 소송이 걸립니다. 일단 네. 소액주주한테. 그런데 이제 보험 등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합의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이러저러한 그 기업의 입장, 그러니까 대기업 주주, 오너들 혹은 뭐 대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기업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법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도 우리 사실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외국의 상장회사는 주주가 많이 분산돼 있죠. 네. 대주주가 거의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만 한 30% 되는 대주주가 있는 형태인데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좀 다른 의견을 많이 내면 안 된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일반 주주의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시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네. 이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수출하지 않고 네. 내부에서만 먹고 살면은 뭐 우리끼리 네. 합의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지만 네. 이미 시장은 미국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의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네. 소송을 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모르고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더 크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주식도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죠. 투자하듯이 우리도 미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국경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엔 투자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중국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네. 외국인에 대입시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서. 네. 정말 그 어느 날 갑자기 대주주가 유통 물량 확 뿌려버리고 네. 유상증자 갑자기 확 해버리고 네. 불안해서 어떻게 거기 투자하냐.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되게 폄하하는 여러 가지 그 말들과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똑같이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외국계 주주들하고 일을 할 때에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다,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해 못하가도 이제 황당해도 하고 그러다가 약간 포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또 비즈니스는 해야 되니까 항상 법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뭔가 로컬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가 빠르게 되네요. 그리고 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도 명확해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공정경제 3법 이런 허술한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이거라도 돼야겠지만. 이거 되는 건 가장 근본적인 거. 네. 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군요. 그렇죠. 회사의 경영자들은 회사의 주주를 위한 행위를 해야 된다. 네. 이 단순한 게 당연한 건데. 이제 뭐 법적인 거를 좀 더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의 경영자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는 법이 딱 그 한 문장입니다.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회사를 위하여라고 붙어 있는데 회사를 위하여. 근데 이제 보통은 회사를 위하여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회사 경영 열심히 하면 회사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회사가 아무 관계 없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합병이나 주식 교환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회사랑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주주들만 관계 있는 거래거든요.
그런 거래에서는 그럼 이 경영진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뭔가라는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회사는 관계 없으니까 그 자본거래 합병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법원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접 의무를 지고 있지만 주주에게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아예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 법이 굉장히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나온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하죠. 이사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내도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이게 이제 컴포트를 받은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 문구가 바뀌게 되는 거군요.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에 뭐 충실 의무를 갖는다가 아니라 네. 회사의 주주들을 위한 충실 의무를 갖는다. 네,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이라고 하면 제일 회사와 정확합니다. 전체 주주를 위한. 네. 전체 주주를 위한. 네. 누구 그렇죠. 한 명한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주주를 위하면 또 대주주만 위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아, 그래도 뭐 이런 문제를 알았으니까. 근데 아마 그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또 한번 쏠리면은 네. 이게 확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 네. 예, 아무래도 좀 좋아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아, 네, 그럼 좋죠. 네. 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이게 대기업 논리 혹은 그 보통 그 뭐랄까 재벌들의 논리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아마 이거겠죠. 네, 예, 그런 근데- 논리를 세우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미 우린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만 보호해봐야 오히려 다른 데서 적용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금융시장 혹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이러한 부분들이 확 바뀌어져야 된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OECD 스탠다드입니다. 아, 스탠다드. 우리나라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뭐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그냥 따라가기도 바쁜.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주요 핵심이죠. 네.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쉽게 버는지. 네. 예. 아, 그렇군요. 일단 재벌이 돼야 더 쉽게 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을 보신 이 내용들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차피 뭐 보시는 분들은 다 소액주주들일 테니까 우리가 그 회사를 좀 더 어떻게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의 발전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천준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